안녕하세요. 책약사입니다. 요즘 날이 많이 춥죠? 다들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릴 책은 정신세계사에서 출판된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삶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은이 리사 윌리엄스는 지상의 삶을 떠난 영혼들과 교신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영매이자 투시가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에서 태어난 저자는 미국을 방문한 동안에 방송인 머브 그리핀에 의해 발굴되어 리사 윌리엄스 죽은 사람들과 함께 살기라는 2시즌짜리 쇼에 출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 외에 리사 윌리엄스 저 세상으로부터의 목소리, 리사 윌리엄스 라이브 등의 쇼들이 모두 대중의 사랑을 받아 전 세계에서 방영되었다. 오프라 윈프리 쇼, 굿모닝 아메리카, 레리 킹 라이브, 지미 카멜 라이브 등의 토크쇼에도 출연했다. 리사의 첫 번째 저서는 죽은 사람들과 함께 살기이고 이 책은 그녀의 두 번째 저서이다. 그녀는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관중 앞에서 공개 상담을 하기도 한다. 레이키와 크리스탈 치유가이기도 한 그녀는 현재 남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다. 요즘 사후세계에 대한 과학적 발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요. 아무쪼록 이 책이 사랑하는 가족과 사람들을 떠나보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1, 2부로 나누어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일은 때를 맞춰 일어난다.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제1장 발견.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 해 동안 영매로 일하면서 나는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다. 그리고 지상계 넘어 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나는 이 질문에 수도 없이 대답했다. 그 메시지들은 사후세계에 관하여 깜짝 놀랄 만한 정보들을 전해 주었다. 그리고 진실로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 주었다. 하지만 영매로서 일해오는 동안 나에게도 대답이 필요한 의문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삶의 여정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나는 영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었고 더 높은 근원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곳으로부터 정보를 받았다. 이 탐험을 통해서 나는 우리 모두가 삶에서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아주 다채롭고 보람 넘치는 항해를 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해 가는 것임을 발견했다. 영혼은 지속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화해 간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 과정의 추이를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주제이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궁금해한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이다. 아주 미미한 숫자의 사람들만이 자기 삶의 진정한 소명과 운명적인 길에 대해 알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명과 운명을 계속 찾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 모든 답이 자기 안에 있다는 진리를 놓치곤 한다. 내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대답들은 모두 내면으로부터 나온 것들이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자신의 내면이 곧 가장 깊은 지혜의 근원이다. 나는 내가 상담해 주었던 무수한 상담의 내용들, 채널링하면서 인도령들로부터 받은 메시지들, 그리고 몇 년 전에 겪은 임사체험 등과 같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어릴 적부터 영과 자주 깊이 소통했기에 이것은 나에게는 언제나 일상적인 삶의 일부였다. 이 책의 목적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당신의 의문에 답을 제공해주고 우리 모두가 거쳐가야만 하는 여정과 깨우쳐야 할 교훈들을 당신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당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을 만나볼 수 있을까? 우리는 사후 세계에서 시간을 보낸 후 다시 이 지상의 세계로 돌아오는 것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인 신은 정말 존재할까? 이것들은 내가 이 책에서 다루는 무수한 질문들 중에 일부일 뿐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삶이란 결코 멈추는 일이 없는 여정이며 그것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 물질 세계를 떠나는 것은 사실은 영적이고 영원한 삶 속으로 다시 태어나는 출발점이며 이 재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사랑하고 배우고 성장해 간다. 나는 이 사실을 어릴 적의 경험들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영매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나도 의심에 빠져 있었다. 나의 두 세계. 성인들은 보통 지상의 생애들 사이에 사후 세계에서 보낸 시간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일부 아이들은 기억한다. 어렸을 때 나는 영계에 대한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실제로 영계를 체험하기도 했다. 내가 미쳤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좀 더 자란 후에 한 신경학자가 내가 영계와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 신경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너는 영계와 소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할 수도 있어. 한 점성술사도 이것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 그 점성술사는 죽음의 매력에 이끌리는 것은 네 본성의 일부야 라고 말했다. 순간 나는 말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죽음에 매혹되듯이 이끌리는 관심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게 될 거라는 그녀의 직관은 참으로 정확했다. 드디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무척이나 큰 위안이었다. 어릴 적에 나는 나의 체험들에 대해 이런 지지를 받지 못했다. 어떤 체험들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다. 오늘날의 나는 나만의 텔레비전 쇼에 출연하고 있고 저 세상으로 간 사랑하는 이들과 교신하는 영매 리사 윌리엄스로 알려져 있지만 한갓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던 시절에는 그런 영들을 보는 것이 두려웠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영들의 모습 자체가 무서웠던 것은 아니다. 어린 시절에 줄곧 보아온 그들의 잦은 출몰은 하나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 어른들의 반응 때문에 나는 점점 그들의 방문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다. 나는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아버지는 지금도 그렇지만 완강한 무신론자였다. 가족들에게 내가 영을 볼 수 있고 영들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나는 곧바로 상상력이 너무 뛰어난 아이로 낙인 찍혔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걱정스럽기만 한 내 행동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는 나에게는 정상적으로 느껴지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추는 법을 터득했다. 그리하여 나는 두 가지의 사뭇 다른 세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외톨박이 아이가 되어버렸다. 내 친구와 가족들로 이루어진 한쪽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에 맞춰 살았다. 일상을 반복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랐고 나만의 현실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여러모로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또 하나의 세계에서는 나는 영들과 친구가 되고 영들의 방문을 받으며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나만의 세계에 속해 있다고 느꼈고 다른 사람들이 실제라고 느끼는 현실로부터는 유리된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 나는 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의 영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을 걸었고 그들도 나에게 말해왔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똑같았다. 내 마음속에서 그들은 정말 살아있었다. 나는 죽었다는 말과 사람들이 그 말에 부여하는 최종적인 의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의 현실 속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내가 3살 때 한 영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던 것이 영과 대화했던 맨 첫 번째 기억이다. 나는 내 방에서 나만이 볼 수 있는 내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은 불에 타 죽은 작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는데 나를 자주 방문하곤 했다. 또한 방 안에 앉아 우리를 지켜보는 어떤 남자도 자주 눈에 띄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를 무시하기로 했다. 내가 그러고 있는 동안 어머니는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내 남동생 크리스찬을 돌보았다. 내 방에서 나는 장난스러운 웃음소리는 거의 들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 소리를 들었어도 아마 틀림없이 그저 리사가 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저녁 식사하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식당으로 가는데 그때까지 내 방에 함께 앉아 있던 남자가 나와 함께 식당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아니, 둥둥 떠갔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다리를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고 나는 식탁 앞에 앉았다. 내 접시에는 채소가 담겨 있었다. 내가 완두콩을 포크로 떠서 입안에 넣으려고 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 남자가 처음으로 내게 말을 한 것이었다. 그는 완두콩은 먹지 마, 먹으면 죽게 될 거야 라고 경고했다. 나는 깜짝 놀라서 포크를 내려놓고 완두콩만 빼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완두콩이 입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물론 어머니는 내가 왜 완두콩을 먹지 않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완두콩을 먹으면 죽을 거라고 저 사람이 말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나는 식당 구석에 앉아 있는 남자를 가리켰다. 엄마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거긴 아무도 없잖니 하면서 내가 완두콩을 먹도록 설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말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팔짱을 끼고 입을 꾹 다문 채 앉아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입에 넣지 않았다.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주겠다는 약속조차 나를 죽게 만들 수도 있는 작고 동그란 녹색 콩들을 먹게 할 수 없었다. 절대로. 부모님이 나를 상상력이 너무 뛰어난 아이로 처음 낙인 찍은 것이 바로 그때였다. 나는 아버지의 증조부가 한 입 가득 완두콩을 먹다가 질식사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지만 지금까지도 완두콩을 싫어한다. 아마도 내 방에서 내가 노는 것을 지켜보고 또 죽음에 이르는 채소에 대해 경고를 준 것은 틀림없이 그 증조부였을 것이다. 야간의 모험. 나를 방문하는 영들이 낮 시간에 오는 한 나는 그들과 함께 재미나게 놀 수 있었다. 하지만 밤에는 이야기가 달랐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내가 자야 할 시간에 내 방을 들락날락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나는 이불 밑에 숨어서 이 침입자들을 피하려고 애써봤지만 숨쉬기가 갑갑해서 결국은 이불 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럴 때면 한 여자가 내 침대 발치에 서서 손을 허리에 얹은 채 환한 눈초리로 나를 내려다보곤 했다. 나는 다시 이불 밑으로 들어갔다. 숨을 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불 밑에서 나올 때는 내 방으로 모여들고 있는 영들을 보지 않기 위해 눈을 꼭 감았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내 머리를 잡아당기고 나를 툭툭 치면서 말을 걸었다. 나는 머리를 이불 밑에 파묻고 그들이 사라지기를 온 마음으로 빌었다. 하지만 그들은 가지 않았다. 이외에도 이런 식의 불안감을 주는 밤의 경험들이 있었다. 한 번은 침대에 누워 있다가 내가 몸 밖을 둥둥 떠다녔던 기억도 있다. 뒤돌아보니 나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데 또 다른 나는 그 위를 날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찔하도록 신이 났다. 와, 내가 날 수 있다니. 나는 전율을 느끼면서 남동생이 자는 모습이나 어머니와 아버지가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집안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나는 나 자신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어둠 속에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때 나는 4살밖에 되지 않았다. 나는 곧 혼자서 밖에 나오질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두워진 후에는 절대로 혼자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타이르곤 했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바깥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채 겁에 질려 있었다. 주변을 돌아보니 내가 있는 길을 알아볼 수는 있었지만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는 알 수가 없었다. 언덕 밑에 있는 아버지가 골프를 치러 가곤 하시는 장소도 보여서 내가 집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심한 공포가 밀려와서 나는 울기 시작했다. 비록 물질개의 몸 안에 있을 때처럼 눈물이 볼을 따라 흘러내리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나는 소리를 지르려고 애써봤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언덕을 오르고 있는 한 남자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그는 마치 내가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본 척만 척했다. 그때 비로소 나는 내가 날고 있고 입을 갖고 있지 않고 더군다나 몸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나에게 완두콩을 먹지 말라고 말해줬던 남자가 보였다. 먼저 남자와는 달리 그는 내가 당황하고 있는 것을 알고 도와줬다. 그는 네가 침대로 돌아가서 안전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하렴 하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내가 봉제 인형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상상하면서 이불 속에 따스한 느낌을 느꼈다. 그러자 나는 갑자기 배에서 나오는 듯한 어떤 힘에 이끌려서 마치 소용돌이에 빨려들듯이 침대를 향해 돌아가고 있었다. 그 이끌림의 강도가 어찌나 센지 나는 가로등을 쌩하고 지나 아파트로 들어가는 계단을 올라서 현관을 들어서서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지나 쓱 하고 침대로 돌아왔다. 나는 울면서 깨어나 트라우마를 남길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이 경험으로부터 부모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 거실로 나갔다. 그러나 위안을 받고 마음이 진정된 후에도 나는 내 방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서워서 거실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다. 하룻밤은 받아줄 수 있었지만 매일 밤 이런 행동이 계속되자 부모님은 짜증이 났고 이 뜻밖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 당혹스러워했다. 가족과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똑같이 되풀이되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밤 내가 침대로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거실에 남겨둔 채 불을 끄고 가버렸다. 고집스럽고 반항적이었던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앉은 채 문만 노려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결국 죄책감을 억누르지 못하고 거실로 돌아와 나를 안고 침대로 데려갔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곧 그런 밤들이 이어졌다. 부모님은 서로에게 오늘 밤은 당신 차례야 라고 말하곤 했고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가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한 팔로 나를 안은 채 비좁은 침대에 누워 함께 잠을 청하곤 했다. 이제는 나도 엄마가 되었으므로 당시에 내가 부모님 사이를 얼마나 회방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준다는 것에만 너무나 감사했을 뿐 부모님의 입장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었다. 그 당시에 나는 나의 야간 나들이가 아스트랄 여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스트랄 여행은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현상이다. 일단 분리되면 영혼은 물질계의 구속을 받지 않고 여행할 수 있으며 이 경험은 마치 허공을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아스트랄 여행을 하지만 여행을 하는 동안 혹은 하고 나서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어린아이였던 나는 이런 식의 여행에 심한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잠이 들 무렵이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흔들어 깨우곤 했다. 이것은 무척 불안스러운 기분이었다. 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을 했던 것을 기억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잠이 들면 잠재의식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물질계와의 끈이 약해진다. 동시에 당신은 진동수가 올라가면서
영계와 연결되는 것이 더 수월해진다. 이런 경험에 대한 기억은 거의 남는 일이 없지만 만약 지금부터라도 주의를 기울인다면 잠이 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과정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른이 된 후에야 나는 깊은 명상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아스트랄 여행을 했던 기억들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었다. 여행 후 몸 안으로 다시 빨려 들어갈 때면 뱃속에서 이상한 느낌이 느껴지곤 했던 것이 소위 은빛 코드를 내가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이제는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영혼을 몸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이며 가슴뼈 아래쪽으로 3cm 안 되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 코드는 우리가 사후세계로 건너갈 시간이 올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생명 에너지에 빗대어 이해한다. 이 생명 에너지는 근원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지구상에 존재하도록 꼭 붙들어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제 나는 우리가 지상계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도 영혼이 자주 몸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를 통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몸이 치유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잠재의식을 통해 얻어낼 수도 있다.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당신을 고민스럽게 만들었던 문제에 대해 답을 얻은 듯한 느낌이 든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아마도 그것은 당신이 몸 밖으로 나와 아스트랄 여행을 하는 동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영을 통해 다운로드 받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